최고의 경제, 후생 극대화 경제가 있긴 있죠. 찾기는 굉장히 힘듭니다만은 효율적이면서도 공평한 이런 거는 있긴 있습니다. 자, 3번 효율적 자원 배분이라 해서 반드시 공평한 자원 배분인 것은 아니다. 맞죠? 그죠? 그럼 요걸 한번 봅시다. 여러분 다 공부했잖아요. 이 무슨 선이죠? 이 무슨 선입니까, 이거? 효용 가능 곡선으로 효율적 소비를 할 때 이런 효용이 누려진다 말이죠. 효용 가능 곡선이. 효용 가능 곡선입니다. 이거 나중에 또 공부합니다. 여기 다 효율이죠. 효율적 소비할 때 두 사람의 효용이 어떻게 누려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선입니다. 효율적 소비를 할 때 어떤 효용이 누려진다를 보여주는데 여기서 공평한 건 어딘 거요? 다 공평한 건 아니죠? 그죠? 우리가 공평하다 하면은 요 가운데 요 정도 공평하죠. 이 두 사람의 후생이 비슷한 요쪽이 공평하고요. 여기 사이드나 여기는 A가 너무 잘 사는 데고 여기는 B가 너무 잘 사는 데죠. 여기는 불공평한 데입니다. 여기는 또 보세요. 여기는 비효율이지만 공평은 하죠. 두 사람의 후생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비효율이지만 공평하거든요. 여기는. 자, 이렇게 보면 돼. 그걸 딱 생각하면은 뭐 3번도 맞고 4번 비효율적 자원 배분이 다른 효율적 자원 배분보다 오히려 더 공평할 수도 있다. 맞죠? 5번 공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효율성의 희생이 불가피하다. 반드시라는 게 틀리죠. 효율과 공평은 단기적으로는 역관계 맞습니다. 역관계인데 장기적으로는 보완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란 말이 틀리다 보면 됩니다. 답은 3번이고요. 3번에는 어느 도시의 채소가 매일 원활히 공급되고 소비되는 것은 요 자본주의의 시장기구에 의해서 각자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답은 뭐 당연히 2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다음 중 경제학파별 특성에 관한 연결이 잘못된 것은 고전학파 예정조화설을 깨우쳤다. 예정조화설이 무슨 뜻이죠? 개인의 이익이 모아진 게 국부다라는 생각입니다. 개인의 이익이 합해진 게 국부다. 예정조화설인데 고전학파 이전에 중농주의 깨네가 깨우쳤죠. 그래서 고전학파 쪽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예정조화설을 이 사상에는 시장 우선주의죠. 시장이 모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해 주니까 그게 모아진 게 또 국부니까 국부를 위해서 정부의 개입은 삼가라. 시장을 우선시하라. 뭐 그런 사상입니다. 그게 시장 중시 사상 그겁니다. 고전학파도 그렇고 중농주의 학파도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신고전학파 누구죠? 마샬이나 피구를 말합니다. 자, 요거 이러면 이제 우리 기본서의 1장에 제7절의 경제학설사에 보이죠? 그거 한번 싹 읽어보면 됩니다, 그냥. 신고전학파는 마샬과 피구로서, 그 신고전학파 이전까지는, 옛날 고전학파, 한계용학파, 물론 한계용학파하고 옛날 고전학파를 접목한 게 신고전학파인데, 그래서 수요 공급 이론도 꺼내고, 그런 업적을 보이는데, 또 하나의 특징이, 그 전까지는 효율만 추구했는데, 신고전학파에 와가지고 주류 쪽에서도 공평도 강조하게 되죠. 효율과 공평을 두 개 다를 강조하는, 것이 마샬이었고, 그 뒤를, 그걸 이어받은 피구가 후생경작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업적을 보입니다. 그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중농주의 학파는 세금은 토지 단일세 그거보다도 중농학파가 고전학파의 사상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 예정조화설과 정부 비개입주의, 그런 거를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역사학파는 독일의 역사학파로
독일이 후진국으로서 선진국들에 대해서 그 후진국들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보호무역을 강조하게 되죠. 그 자유무역의 질서에 도전한 독일의 역사파 맞고요. 자, 중상주의는 뭐 중농주의 이전이죠. 이 학파는 예정조화서를 깨우치지 못했고 금을 많이 끌고 모으는 게 국부다. 그래서 정부가 적극 보호무역에 앞장서라. 요거 자유무역이 아닙니다. 답은 5번. 그러면 5번의 다음 중에서 절양변수와 유량변수. 자, 우리 경제학에서 절양변수는 뭐뭐게 절양입니까? 스탁변수. 시점 변수로 스탁 변수로 쓰고 있는 게 뭐죠? 일단 우리나라 국부 요인, 우리 거시경제학의 총공급 요인, 노자자기, 외워놨죠? 노자자기. 총수요는 CIGX. 그죠? 총공급은 노동력, 자본력, 자원 보유량, 기술 수준, 이런 것들이 스탁 변수. 그 다음에 각종 재산의 가치. 어떤 재산이라도 각종 재산 가치. 그 다음에 이제 예금 총액, 부채, 채무 총액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 자, 거시경제학에 나오는 변수 중에 하나로 통화량, 통화 공급량, 요 놈은 스탁입니다. 이런 것들이 스탁 변수예요. 답은 1번이죠. 박 사장입니다. 박 사장은 우리 동네에서 부동산을 재산. 이거 스탁 변수네요. 답은 1번이고 2번 뭐 네클럽 프린터는 1분에 20장 인쇄량 이런 거 다 부킹. 이것도 출제자가 친절하게 2, 3, 4, 5는 1분에 이 기간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1분에 뭐 기간을 장하게 이 기간을 이야기 안 해도 다 유량인데 더 친절하게 1분에 했고, 또 하루 매상고는 하루 동안, 또 아빠 월급은 월 기간을 주고 있죠. 우리 가족 씀씀이 지출액, 소비 지출액 이런 것 전부 다 유량입니다. 5번에 또 임금 이런 것도 시간당이라 붙이도 되고 안 붙이되고 전부 다 유량입니다. 그래서 절량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게 절량 변수니까 요거 아닌 거는 전부 다 유량입니다. 자, 6번. 다음 중 구성의 오류의 예로서 가장 해당되지 않는 것은? 구성의 오류가 뭐죠? 구성의 오류. 이런 경제 현상을 자, 개인적으로 보면 좋은 행위, 미덕이라. 이제 이거를 거시적으로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당연히 미덕이지 라고 맹목적 결론을 짓는 행위입니다. 여기 이제 구성의 오류인데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이게 미시적으로는 미덕일지라도 전체로 보면은 악덕이 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미덕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마라 그런 거죠. 여기 이제 구성의 오류인데 1번. 자, 한 산업에서 임금이 상승하면 아마 우리나라 노동자의 복지가 향상된다. 자, 앞에는 한 산업이죠. 그 산업은 임금이 올라가면 그 산업의 노동자들은 좋아지겠죠. 근데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복지가 향상된다. 거시적으로도 미덕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죠. 근데 따지고 보면은 한 산업의 임금이 상승하면 그 산업의 재화 가격이 비싸질 것이고 그 산업의 재화를 사용하는 다른 업체에서는 생산을 줄이고 노동자를 해고하고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리 보면은 다른 전체 노동자 복지가 반드시 향상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하고 또 비슷한 게 3번에 보면은 한 기업이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그 기업의 가격이 오르니까 그 기업은 이윤이 커지겠죠. 근데 모든 기업의 이윤이 커진다.
여기 조금 이제 서술이 조금 부족한데, 그러니까 다른 모든 기업의 이윤이 커진다 이 말이겠죠. 보기 3번에. 뭐 1번처럼 고기업이 가격이 오르면 그 상품을 이용하는 다른 기업에서는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윤이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기업들의 이윤이 커진다 했기 때문에 이것도 구성의 오류가 빠지고 있고요. 이번에 앉아있던 구경꾼들이 일어나면 모두 다 더 잘 볼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이게. 근데 그렇지 않죠. 그죠? 일어난 구경꾼들은 잘 볼 수 있겠지만 다른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람 뒤에서 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성의 오류에 빠지고 있고요. 4번은 우리 이제 경제학 책에도 직접 나오잖아요. 절약은 경기 침체 시에는 악덕이죠.